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집슐랭 가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회차가 됐는데요. 1회차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힘이 입어서 뭐 아무 현장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번에 서울권에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단지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고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회를 마치고 또 악플도 좀 달린 그 주영남 소장님 소감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몇 번 보셨어요? 대여섯 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작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아쉬운 거는 1회는 우리 그 유니폼을 입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회부터 이 유니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옷이 별로 없어갖고 되게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저희 영상을 이 남성 정장 업계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뭐 이 분양 청약에서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거든요. 보고 계시면은 우리 헝그리 전문가들을 위해서 그 의상협찬, PPL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뭐 좀 먹어봐야죠. 삼촌 메뉴를 갖다 주세요. 네, 삼촌. 아주 뭐 집슐랭하고 잘 어울리는. 그렇죠. 네. 야, 좀 볼까요? 뭐 영어로 써놨어.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영어로 쓴 거? 그냥 가시네. 뭐야? 네, 그냥. 본인도 못 읽으시네. 아니, 본인이 못 읽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좀 누군지 잘 넘어가시고.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집슐랭 가이드에서 맛집 분양 시장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주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 그렇죠. 자체가 둔촌 주공인데요. 우리가 그 에피타이저로 이야기를 하죠. 단지에 대한 규모, 시공사 소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피타이저 평가 뭐 어떻게 될까요, 내용들? 규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비교하자면 임금님 수라상이다. 단일 단지 국내 최대 규모죠. 12,032세대. 조합원 분량이 약 6,2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 여기에 임대 1,046세대까지 끼어 있는 것이죠. 단지별로 세대수가 약간씩 다른데 가장 많은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는 단지가 3단지 3,942세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전체 3,900세대라면 그것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체 중에 3단지 하나만 3,900세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만 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진짜 또 당구님이 한번 또 재등장을 해야 되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단지가 앞으로 뭐 서울 시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전국적으로까지는 모르겠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예전 같은 80년대 같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 단지 중에서 둔촌주공의 이 규모를 세대수를 능가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규모가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을 보면은 보통 건설사 한 2개 정도 이상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그렇죠.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 둔촌주공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확실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2020년도 8월 28일에 시공사 선정이 진행이 됐고 선정된 시공사들이 이제 현대 컨소시엄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현대가 이제 가장 앞에 나오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이 4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건설사들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다 10위 안에 드는 우수 건설사들인 것이죠. 거의 이제 요리로 치자면은 고든 램지 선생하고 솔트베 선생하고 같이 하나의 요리를 근사한 요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제 집슐랭이니만큼 제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공사 4군데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 요리 셰프는 왜 2명인 거예요? 제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해외 셰프가 2명밖에 없어요, 사실. 솔트베는 잘 아시죠? 솔트베, 그분은 잘 알죠. 네, 솔트베 선생님을 위해서 뭐 축하해. 솔트베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보내주셨다고. 우리 촬영 전에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에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게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서울경제 집슐랭 가이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플리즈. 그분 외국어 쓰시니까 플리즈 이건 꼭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입지에 대한 특히 이제 역세권에 대한 편파 판정의 소지 자체가 없는 게 5호선, 9호선 역이 이 둔촌주공 단지 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보통은 단지 경계로부터 그 역 출입구까지 몇 분이 걸리는가 이거를 따지잖아요. 근데 따질 필요조차 없이 바로 단지 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업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뭐 62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이어서
부지의 모양이 정방형에 가까운데 대각선 길이만 1km가 넘거든요. 네. 도로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둔촌주공의 입주 세대가 예. 상당하잖아요. 항상 개발을 할 때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게 교통에 대한 체증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예. 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개발 사업을 담을 때 뭐 고려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일단 현재의 도로망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까지 그리고 올림픽대로까지 각각 뭐 7분에서 8분이면은 자가용으로 충분히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보통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죠. 정식 명칭은 네. 하남 안성 구간이 이제 강동 가까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도로망의 확충까지 일어나고 있다. 1만 2천 세대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학생 수요들 담을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 같은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내부가 하나의 뭐 지방으로 치면 이제 군 정도의 이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를 보시면은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 동북고. 네. 그다음에 단지 외부를 보시면은 네. 한신중, 둔촌고, 성내중, 보성중, 보성고, 오륜중, 창덕여고, 영파여고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들이 단지 내외부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또 장점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 지역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치를 만드는 그렇죠. 추세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그 소득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이 직주 근접. 예, 예. 직주 근접이 필요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대규모 업무 시설만 따져봤을 때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이제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 GBC? 상태이죠. GBC라고 네. 하죠. 상암동엔 MBC, 삼성동엔 동엔 GBC. 속사포 랩처럼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또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네. 뭐 가깝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강동구 내에도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2023년 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 시설까지 자가용 뭐 제껴놓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대부분 25분 내외에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도 부분에서도 뭐 나무랄 부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단점은 사실 별로 안 보이긴 해요. 굳이 네. 찾으려고 해도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 공원도 눈에 좀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둔촌주공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 올림픽공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까지는 그냥 걸어가시면은 한 15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면적이 네. 보통 뭐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은 산을 제외한 평지로 이루어진 이 도시공원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140만 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런 입지는 함부로 바꾸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주목하실 만하다. 지금까지 그 에피타이저가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라고 보면은 뭐 메인 DC라고 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그 시점 그리고 가격, 청약 제도 이게 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삼촌이 놓고 가신 메뉴판에 가격은 없어요. 뭐 없네요. 미리 예측해서 평가를 한번 좀 제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가 평가입니까? 시가평.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2019년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가격하고 그리고 이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서로 불일치를 이루면서 좀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갈등도 그렇지만 또 예. 조합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 교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결국은 조합이 요구했던 그 수준의 네. 가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네.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한 것이죠. 기존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새 집행부 체제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맛집이었는데 일단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주인이 바뀌어버렸네요. 예, 네. 주인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건데 새 주인께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되죠.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넉넉치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초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폭넓게 예측을 해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만큼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합리적인 수준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렇죠. 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예. 3,7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이 되기도 하고, 예. 또 뭐 일각에서는 뭐 4천만 원을 넘으면은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고분양가 아니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분양 시점에 따라서 네.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네. 만약에 둔촌주공의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훌쩍 넘기더라도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진심으로. 말 좀 바꿀 기회를 아니, 편집을 네, 할 수 전 있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용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나름의 그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예. 그런 분양가 예측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그 가격이 왜 이 가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참고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하고 그리고 동일한 강동구 안에서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두 개 단지로부터 사실 상당 부분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사 브랜드라든지 단지의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레미안 원베일리에 적용이 되었던 전체 분양 가격의 그 구성 요소 중에서 택지비 제외하고 건축비와 가산비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땅값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지역이 다르니까. 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있어서는 동일한 강동구이기 때문에 택지비 부분을 추출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공공택지였다는 거죠. 맞아요. 둔촌주공은 당연히 민간택지. 민간이죠. 네. 아무리 양보를 해도 민간택지가 공공택지보다는 동일한 자치구 내라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수준으로 한번 택지비를 놓고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택지비가 3.3제곱미터당 2,521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2021년도에 강동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반드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기간 중에 상승률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택지비가 2,844만 원 정도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레미안 원베일리의 건축비와 가산비로 나눠져서 적용이 됐었는데, 뭐 둔촌주공은 예를 들어서 가산비 전혀 적용 안 해준다, 기본 건축비만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8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2,844만 원에다가 800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3.3제곱미터당 3,600이 넘어가는 것이죠. 네. 과거의 조합에서 얘기를 했던 3,500만 원이 전혀 무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 약간만 수정을 한다면은 이 가격에다가 레미안 원베일리에 적용이 되었던 가산비 총 666만 원이었는데 그 절반만 적용한다 손 치더라도 전체 분양 가격이 바로 3,978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다가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이 토지 조성 원가의 차이. 당연히 민간 택지의 토지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좀 있습니다만 2020년 5월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부지, 그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8만 원이었고 둔촌주공은 제곱미터당 881만 원이에요.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의 요소를 약간만 반영시키더라도 3.3제곱미터당 분양가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이 4천만 원 넘는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제도나 기존 단지에 적용됐던 사례에 비추어서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가산비에 대해서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666만 원을 적용을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아까 절반 정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는 레미안 원베일리는 다른 이제 반포지구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화 설계 부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의 가산비에서 이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둔촌주공은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수준의 기부 체납을 했고, 그리고 개별 단지별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별 단지별 특화 설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형평성의 그 원칙에서 놓고 봤을 때 레미안 원베일리 100%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최소한 절반 그 이상의 가산비 수준은 적용시켜줄 수 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분석은
집슐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데 얘기해봤자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강남까지 뭐 여기 외사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분석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솔트베 선생이 메시지를 그렇게 긴급하게 전해 온 거예요. 네, 이 정도 영상에 대한 분석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 보니까 뭐 나름의 저희 해석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반박이나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 안에서 또 집슐랭하고의 그 툴 안에서는 뭐 4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무작정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왜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무조건 비싼 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용 59까지는 또 9억을 넘겨가지고 특별 공급 기회가 사라지고 타 단지의 분양가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면서 시장을 봐야지 단순히 무작정 조합이다 이쪽에 사업성만 가지고 얘기할 그렇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둔촌주공조합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거기 조합원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평가만 해드릴게요. 이제는 전용 84제곱미터는 현재 이제 추세상 뭐 9억을 넘기는 건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59제곱미터부터도 이제 9억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면서 아니 그럼 둔촌주공에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59제곱미터도 특별공급도 안 되고 이게 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서울의 청약시장에서 뭐 30대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네. 특별 공급의 기회가 적다. 분명히 큰 문제이긴 문제죠. 합니다. 네. 근데 서울시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 뭐 도시 계획 이런 거시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 아니 왜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닌데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책적인 공공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이제 평당 1억을 확실하게 넘어버린 강남의 이 아파트 시장, 고가 아파트 시장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이 주택난이 강남 가격의 급등에서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커지고 있고 어떤 정권에서도 강남 아파트 시세 잡는 것을 제일 타겟으로 했던 것이 사실인 네. 것이죠. 가격을 무조건 억지로 재단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네. 대체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동구의 둔촌주공은 네.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의미가 큰 지역인데 요리로 치자면은 신라면 끓일 때 거기다 랍스터 집어 넣어갖고 드시는 네. 분들 네. 그 아까운 재료를 네. 둔촌주공 같이 그 아까운 재료를 30대의 그 청약가 좀 낮으신 분들의 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넣어요 거기다? 거기다 그냥 라면은 원래 네. 그냥 레시피대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대로 끓여는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스프는 안 뿌리는? 스프는 이렇게 지금 사실 좋은 입지에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지역들이 지연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중저가 신축 공급도 잘 안 돼 있고. 강북 뉴타운도 강북 재개발 구역들도 사실 많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거에 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세 등을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신도시로 많이 눈을 돌렸었죠. 네. 분당도 그 일환이고 뭐 최근 들어서는 판교가 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신도시 중에서 가깝다 손 치더라도 강동만큼 가깝지는 네. 않은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나 공유하고 있는 생활 인프라를 본다던가 뭐 업무 시설의 인프라를 본다던가 했을 때 강남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네. 다른 지역으로까지의 이 서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뭐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둔촌 주공에서 나오셨어요? 아유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아까도 뭐 다음, 말씀드리지만 둔촌주공 조합원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 뭐 해봅니다. 스타 조합장 되고 싶은 뭐 그런 목적을 좀 두고 계신 거 아니죠? 그거는 해보시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건 마다하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네. 그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수준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시설 부분 할 때는 디저트 좀 같이 먹으면서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뭐 할 왜냐면-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디저트 좀 한번 주문 좀 해보세요. 예. 삼촌 저희 디저트 좀 먹을게요. 네, 디저트. 예. 예. 이거 좀 엄청 오래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뭐 눈치 엄청 주네 다른데. 빨리 가란 소리 같아요. 네. 우선 이 지역 그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소도시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도시죠. 예. 네,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이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시설부는 굉장히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떨까요? 예.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왜요? 규모가 워낙 커서 개별 단지별로 나눠서 설명을 끊어서? 드려야 돼요. 끊어서. 1단지 3,243세대 단지 쪽에는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 시설하고 실내 놀이터와 문화교실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단지는 1,672세대. 네. 스포츠 컴플렉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연면적이 네. 1,816평. 이게 층마다 다 다른데 2층에는 체육관과 스쿼시 탁구장, 네. 1층은 어린이 체육시설로 트램볼린과 풋살 경기장, 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와 골프, 그리고 지하 2층 수영장, 스파까지 개별 단지별로 하나하나의 그 시그니처를 만들면서 이런 시설들을 넣게 되는 거죠. 스파 좋아하시잖아요. 스파 제가 사우나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커뮤니티 분석하면서 단지별로 아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예.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쉬어가잖아요. 지금 계속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3, 4단지 한번 넘어갈까요? 바로 3, 4단지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단지가 3,942세대. 이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스카이 라운지,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하고 롯데월드 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계속 스카이네요.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게스트하우스 사랑방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풀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풀장. 아파트에 이런 거의 가장 앞서 나가는 뭐 상업용 부동산, 호텔을 연상시키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4단지는 별도의 건물로 커뮤니티 시설이 별도로 이 건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어린이 도서관, 독서실, 회의실 그리고 또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DH 클러스트 같은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는 거죠.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그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아니라 한 단계 격상된 DH급의 그런 시설이 충분히 저는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강남에 있는 수요들이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이 정도 실력을 갖춘 건설사에서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구성이 1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은 그 단지나 그 지역들의 약간의 좀 지역 이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위화감 뭐 조성. 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좀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예. 좀 모든 사안이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이겠죠. 재밌는 것은 중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분양 가격을 놓고 이제 내용을 겪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까지 제시가 됐다 그래요. 그 분양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시설은 계획대로 고급화된 시설로 만들고 나중에 일반 분양분 당첨되신 분들이 이용할 그 시설은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서라도 사업성을 맞춰야 되겠다. 아,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둔다는 거죠. No, no. 근데 네. 연상을 해보면은 그 대규모 단지 한쪽은 고급 시설, 한쪽은 이게 중저가 시설, 이게 좀 이가 빠진 것처럼. 그 단지 값어치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나오는 그 그림이지. 그래서 별도라면은- 오죽했으면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까라는. 근데 양면성을 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그 정도의 시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분양 가격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둔천주공만의 일종의 뭐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둔천주공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기부 체납을 했거든요. 네. 도로 용지 18,860제곱미터 정도, 공공공지 3,100제곱미터 이상, 학교도 16,000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 1,900제곱미터 이상, 문화사회복지시설도 7,536제곱미터 이상의 기부 네. 체납이 진행이 됐습니다. 레미안 원밸리의 가산비도 상당 수준의 기부 체납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그 좋은 가산비를 책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딱 그만큼 그 정도에 준해서
이 둔촌주공에서 계획을 했던 기부 체납만큼의 가산비도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을 공공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서 공공 차원에서도 좋고 네. 둔촌주공 조합 차원에서도 좋고 네. 양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평점을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 어떻게 될까요? 에피타이저 별점 3개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한 줄 평을 해드리자면 단일 단지 국내 최대 규모, 그다음에 1군 건설사 4개 업체 연합, 또 단지 내 시설로 직결되는 2개 노선과 부족함 없는 학군과 업무 시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시점, 가격, 청약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메인 DC 네. 이 평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DC에 있어서는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60%대의 분양가로 나올 것이다. 당첨만 되면 큰 이득이다. 네. 그래서 별 3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좀만 있으면 뭐 삼관왕이 나올 것 같은 뭐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디저트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저트 부분도 역시 별점 3개. 진정한 강남 대체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잘 구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별점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그 뭐 시설물이 안 들어온다라면 평점을 몇 점 주시겠어요? 규모는 큰데 그게 상응하지 못하는 시설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 별점 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공간만 차지하는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조합들에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으니까 뭐 너무 직역 이기심보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려면 전체적인 큰 규모가 공공기업 차원도 그렇고 아파트의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별점이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000 구독자가 되어주실 둔촌주공 조합원 네. 거기다가 또 공공에서도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였고요. 그럼요.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평가 기준이 미슐랭 가이드 별 3개를 받으려면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식당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행을 갈 만한 해외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아파트로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가능만 하다면은 내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네. 어떻게 해서든 내 청약 1순위 자격을 뭐 받아낸다든지 네. 이러한 것을 해서라도 좀 당첨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좀 우수한 면모를 많이 지니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단지 총평까지 마무리도 했고 나름의 그 의미 부여 또 조합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들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슐랭 가이드 둔촌주공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해보겠고요. 뭐 앞으로도 3회, 4회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항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슐랭이 압도적인 이 분양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